지금 아침에 대형 화재 참사 때문에 묻힌 뉴스인데 어젯밤에 검찰이 영포 빌딩을 압수수색했는데 그 영포 빌딩 압수수색이 사무실이 아니고요. 지하 2층에 있는 창고였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창고를 압수수색했는데 아마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했겠죠. 네. 그런데 보니까 그 안에 BH라고 쓴 자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 보도를 봤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노무현 대통령이 자료를 봉안마을로 가지고 내려가셨다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사실은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는데 이명박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자료를 많이 빼왔을 정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자료가 이제 청와대 자료인지 아니면 청와대 관련 자료 관리를 그렇게 표기한지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 같고요. 그 영포 빌딩이 이제 2007년 이명박 위장 취업 논란이 일어날 때 그 우리가 현장을 달려갔던 그 건물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이 영포 빌딩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번 했단 말입니다. 예. 그때는 제한은 하지 않았고요. 예. 그래서 이동영 조사를 검찰 조사를 했잖아요. 그저께. 예. 이동영 검찰 조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서 뭔가 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느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동영 조사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이 영포 빌딩 지하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역시 압수수색에서 보니 여러 증거를 확보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사전에 알고 꼭 집어서 핀셋 압수수색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정계재단 건물 지하 2층은 아마 추정인데 김백준의 증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네. 그 전에 했어야지 압수수색을 좀 더 빨리. 그러니까 최근에 김백준이 진술한 것들 내용이 아닐까요? 이동영이 영포 빌딩의 정계재단 뭐 이런 것과는 사실 무관한 사람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김백준이 가장 그쪽에 밀접한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서요. 좋습니다. 예. 이동영인지 김백준인지는 예. 다음에 한번 그 압수수색했던 영장 친 검사한테 한번 여쭤보죠. 예. 그러니까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아마 그 청와대에서 나온 자료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청와대와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이거랑 연관이 있는 압수수색이 아닌가 싶고요. 단독으로 나온 보도들 중에 이명박 당선 뒤에도 다스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새로운 단서를 잡았답니다. 사실상 이게 이제 어떤 증거로서가 확보가 됐다고 하면 이게 공소시효가 대량 늘어나는 2007년 12월 21일 이후에 다스 회사 돈을 빼낸 단서를 새로 찾았다. 여기에는 이동영의 여러 가지 진술들이 참고가 되지 않았을까? 중요한 어떤 증거로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다스의 공소시효가 사실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이게 상당히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네요. 2월달 정도였는데 2월이었죠. 예. 2월이었는데 2017년에 시효가 만료되는 공소시효를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죠. 수사가 좀 더 철저히 될 수 있다.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스 비자금 문제는 결국 지금 궁금한 거 대한민국 국민들이면 모두가 궁금할 건데 정두원의 지금 모두가 입을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두원이 이야기하는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비자금일 것 같아요. 돈일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새로운 비자금 확보에 대한 어떤 조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결국 이 비자금이 이제 선거 전 경선 때 비자금이 하나가 있을 거고 경선에 이기고 나서 지금처럼 대통령이 된 이후에 비자금이 하나가 있을 거고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이 비자금 아닌가 이렇게 확신이 좀 들어요. 근데 비자금은 대통령이 된 전이나 후나 이 사람이 뭐 달라질 것이 없고 당시에 대통령 당선됐을 때 당시의 분위기가 이권을 잡은 듯한 그런 축하 분위기였다는 증언을 보면은 후에도 당연히 오히려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더 크죠. 네.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그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은 10년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은 15년도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2017년에 공소시효가 그 BBK 관련한 관련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임직원들 처벌할 수가 없었는데 2007년 12월 21일 이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비자금 조성한 게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공소시효는 사실상 5년이 더 남아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야기가 어떤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느냐면 지금 보도를 보면은 이명박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이 이제 전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영포 빌딩 압수수색도 그렇고
피의자 신분인 것과 그냥 참고인 신분인 것과 등등은 엄청나게 다른 거잖아요, 의원님. 그러죠.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은 어떤 혐의가 구체화, 특정화돼 있다라는 예. 건데 저는 이 지점에서 이제 그러면 MB를 조사를 하는 건 맞는다고 봐요. 근데 어느 시기에 조사를 해야 되는 건지, 즉 소환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평창 올림픽 전에 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어떻든 평창 올림픽을 성공시켜야 되는 평화 올림픽으로 성공시켜야 되고 이 평창 올림픽에 지금 역대 대통령도 다 초대된 겁니까? 지금 예, MB도 초대한 초대됐습니다. 거죠. 예. 그리고 아베도 온다 그러고 그래서 평창 올림픽은 치러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MB 소환 시기를 평창 올림픽 이후로 가져가는 거 어쩌냐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어요. 예. MB를 설령 이제 피의자로 특정되더라도 소환할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좀 평창 이후로 하면 어쩔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올림픽 바로 직전에 국내가 시끌시끌해지고 그러면 이제 뭐 일종의 허니 수구 세력들로부터의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이 극심하게 올림픽 축하 분위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논란으로 쌓일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잠깐 좀 정치적 고려 네. 분명히 그건 맞는 거예요. 어떤 원칙대로만 갈 수는 없는 부분인데 또 그러고 나면은 올림픽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지방선거로 급격히 바뀌는 상황에서 선거용이라고 또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장일단은 있긴 있습니다만 어느 쪽으로 판단하느냐는 청와대의 생각이 아니고 검찰의 생각이니까 청와대가 그걸 조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상태를 보면 올림픽을 위해서 좀 늦춰줘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는 민주주의라는 게 그래서 힘들다고 봐요. 그렇죠. 검찰의 자기 판단과 자기 스케줄대로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일리가 있네요. 평창올림픽 이후에는 또 이유대로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세요. 검찰 마음대로 하세요. 예전 같으면은 이명박 때나 박근혜 때 같으면은 분명히 조율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는 것도 보면 그렇잖아요. 청와대 입김 같은 것들이 제대로 작용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막 모욕 주고하는 거, 국정원까지 동원되는 걸 보고 우리가 분노했는데 참 어렵네요, 이게.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방송 제목으로도 나갔어요. 이명박의 소환에는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게 없다는 게 일찍 소환해도 문제, 끝나고 소환해도 문제. 왜냐하면 그쪽에서 거는 반대 내용들은 다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려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소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득 의원이 이제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예. 또 그 이상득 의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또 많은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좀 지켜보시죠. 예. 그런데 의원님께 여쭙고 싶은 게 네. 있어요. 손석희와 아까 말씀하신 정두원과의 인터뷰에서 경천 동지할 세 가지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보통의 사람, 일반인 입장에서 나름 추정을 한번 해봤어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경천 동지란 표현은 아마 가장 센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떤 사건인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정두원 의원이 알고 있다는 그 세 가지를 정치인 입장에서 한번 추측이랄까 이런 거 한번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도 눈만 뜨면 추측을 해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도대체 정두원 의원을 한번 만나볼까? 나한테는 말해줄까? 같이 감옥도 살았는데 뭐. 그런 것이 실제로 네.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세 가지를 여기 오기 전에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것은 모두 돈과 관련되어 있다. 첫째, 비자금이다. 지금 뭐 축하금, 다스로부터 비자금, 중견기업으로부터의 선거비용. 그래서 아무튼 비자금이다. 하나가 첫째가. 하나. 비자금이 숨겨 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다스와 관련된 돈 문제다. 이것도 돈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다스와 관련돼서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이동영과 이시영 사촌 간에 싸우고 있는데 아버지 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들이 돌아가시면 틀림없이 아들들이 싸울 거고 그것을 대비해서 뭔가 확실한 다스가 이명박 것이라는 서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민사소송이 붙어도 이길 수 있는 승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거다. 그런 전제 속에서 이 다스와 관련된 관계, 이 돈 관계. 마지막으로는 저는 땅인 것 같아요. 땅. 예. 박지원 의원이 한테 100만 평이 있었다. 저희들도 2007년에 그 대선 때 전국 지도 이렇게 그려서 막 이명박 땅이 여기입니다 하고 그렸던 그 지도 저도 봤던 적이 있는데 숨겨놓은 땅, 차명으로 된 땅 이것이 결국은 관리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땅, 다스의 비밀문서 그리고
비자금 이 세 가지다. 저는 이렇게 예. 추측을 해봤습니다. 오늘 나간 방송에서도 우리도 이제 이명박의 부동산도 좀 찾아봐야 된다. 그 그렇습니까? 이야기가 제목으로 나갔거든요. 예. 그런 느낌인데 일단은 이동영과 이시영 문제는요. 그런 것 같아요. 다스라고 하는 회사를 바로 이시영한테 물려주게 되면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다스를 무력화시키는 가운데 다스의 알짜들을 다른 회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이시영 걸로 둔갑시키고 있는 그런 모양새였거든요. 지금까지는 다스의 알맹이를 싹 빼버리는 상태. 이동영한테는 너 이거 먹고 떨어져 하는 정도의 뭔가 지분을 좀 주려고 했던 것 같은 정황도 보여요. 지금 최근에 JTBC 등등이 누가 이걸 제공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시영 또는 이동영과의 녹취록들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녹음 파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들어왔나 보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있는 모든 정황들은 다시 한번 이시영과 이명박이 실소유주임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지금 재벌들이나 우리가 가업승계 또는 상속을 할 때 상속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편법으로 쓰는 방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다스 자회사 협력업체들이 IM하고 SM 아닙니까? IM은 제가 들어봤더니 IM 나 거다. 내 거래 내 거 IM 이거 이 시영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SM은 뭘까? UM 하면 너 거 할 건데 SM. 아무튼 이것은 잘 밝히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동영 건데. SM은요, 시형 명박이에요. 그러면 둘 다 결국은 이시영이네요. 결국 IM은 내 거고, SM은 시영 명박 거니까 결국 또 내 거고. 의원님 왜 이러세요? IM, SM이 다 아무튼. 그래서 실제로 이 IM, SM을 통해서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스를 실제로 무력화시키고 IM, SM을 키워주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새우가 고래를 먹는다. 그러니까 IM이나 SM이 다스를 먹는다 이야기가 그래서 통한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지금 IM하고 SM하고 싸움이 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영하고 시영하고 IM은 시영 거, SM은 동영 건데 이 SM의 지분을 지금 IM이 많이 이렇게 또 가져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거예요. 다스는 여차하면 이것이 누구 건지 공중분해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공중분해 되기 전에 공중분해 되기 전에 뭔가 장치를 비밀 문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명박은. 왜냐하면 이상은과 이동영이 최대 주주 아닙니까? 다스에. 내 거야 그러면 MB가 아니 내 건데 이래서 이제 이 싸움이 붙을 것 같으니까 비밀 문서를 가지고 있으려야 보고 만약 그러나 그 비밀 문서를 까지를 못할 걸 대비해서 다스를 형용화시키고 IM과 SM으로 사실 물려주면 그럼 이건 상속세도 면제받고 물려주는 과정에 SM을 이동영 먹고 떨어져라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IM은 아무튼 내 거 확실합니다. IM은 그 IM에 제가 지었거든요. IM 내 거. 현대에서 만약에 정몽구나 이런 사람들이 정의선한테 네. 회사를 물려주려고 할 때 내부 거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조그만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거기를 물량을 계속 몰아주는 방식으로 거기를 주가를 엄청 키우는 방식, 상장 안 한 상태로 그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어서 다스가 이명박 거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시영이 실제로 다스를 소유하는 형태로 가져가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도에 나오면은 100만 원에 샀다, 뭐 협력업체들을 100만 원에 샀다 그게 사실은 그 회사가 숨어있는 이명박 거인 거예요. 100만 원을 사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시영의 지분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지금 경청 동지할 일에 한참 뒤에 벌어지는 일이고 제가 하나 추정한 거 한번 드려볼 테니까 한번 세 가지. 검증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여론 조작과 연관이 있다고 봐요. 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최시중인데 지금도 우리 여론 조작 관련해서 여론조사 관련해서 뭐 갤럽이나 리얼미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명박이 등장한 이후에 박근혜가 가장 큰 장애물이긴 했지만 박근혜하고 경선도 마찬가지고요. 대선에 돌입해서 대선까지 갈 때에 있어서도 사실은 여론들이 그 당시에 여당 정동영 후보 등이 일어서지 못하게끔 압도적으로 끌고 가버렸거든요. 여기에 분명히 최시중이 개입한 게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단 말이에요. 한국갤럽의 대표였으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여론을 조작한 형태로 대선을 치르지 않았냐는 저는 그런 심증이 지금 정두원의 이야기 중에 부정선거와 관련된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대선을 예. 조작했다 이런 예. 뜻인가요? 그 부분은 모르죠. 그러니까 이건 국가기관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선관위. 예. 근데 그 전에 선관위도 무력화되는 부분은 일단 여론 조작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론이 자, 첫 번째가 예. 여론 조작. 그러니까 그 여론 조작의 개념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론 조작을 하는 과정에 돈도 들었을 거고. 그럼요. 예, 예.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이제 뭐 우리 방송에도 한번 나간 이야기인데 이제 네. 그 부분을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네. 숨겨진 아들. 아들 문제. 밖에서 듣는 사람들한테 되게 유명한 눈 찢어진 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이야기는 계속 의혹이 제기됐었죠. 지금쯤이면 그러면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재산 분할 요구를 하고 나타날 때가 됐는데요. 아, 그 소송 이미 진행해서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는 그게 독일밖에 못 찾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근데 아들이 설령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건 경천 동지까지는 아닌데요? 선거 과정에서는 그러저러한 것들이 다 쇼킹한 사건이긴 하잖아요. 만약에 네. 선거 과정에서 숨겨진 아들이 나타났는데 대통령의 도덕성 문제 같은 것도 제기될 거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정두원 의원의 그 뉘앙스는요. 제가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한 3번 정도 다시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른 측면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막 언론에서 회자를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저는 최시중과 여론 조작은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느낌적으로. 정리하면 자 지금 나오는 이제 세 가지를 압축하는 과정에 1번 최수중을 통한 여론 조작, 2번 제가 지난 방송에 제기했던 한상률 국세청장의 연임 관련.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국세청장이었는데 이명박 때 국세청장을 연임합니다. 그래서 한상률 국세청장 연임 관련. 그 연임과 관련된 뭐가 있다 이거죠. 세 번째 비자금. 이 비자금 속에는 기업으로부터 오는 비자금 또 축하금 정태근 의원이 받았냐 안 받았냐 하는 그런 축하금 문제. 네 번째는 다스 관련된 비밀문서. 다섯 번째는 땅 문제. 현재 5가지는 뭐 모아지네요. 탐정도 아니고 이거 지금 저희들이 정두원 의원을 한번 만나는 거 어떻겠어요? 뭐 강기정 의원님 안 하시면 되겠네. 근데요 그 생방송에서 네. 손석희 앵커가 그렇게 물어보는데도 네. 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악플이 너 뭐하러 나왔어? 그 말 안 할 거면 생방송을 이용해가지고 이명박한테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명박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또 허위사실 고발을 당할까 싶어서 그럴까요? 그러면 방법이 있는데 국회의원에게 제보를 해서 국회의원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회 의정 단상에서 발언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네. 저는 정두원의 생각은 나는 뭐 끝까지 안 밝힐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 MB. 비밀은 지켜주겠어. 근데 그 인터뷰의 핵심이 뭐냐면은 당신이 고백하세요예요. 내가 밝히기 전에. 근데 나는 안 밝힐 거다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 뒤에 다른 얘기가 숨어 있는 거죠. 당신이 끝까지 안 밝히면 내가 밝힐 거야예요. 그러면 정두원 의원이 MB하고 마지막 어떤 기회를 주는 거고 과거에 함께 일했던 사람으로서 A입니까? 마지막에 보내는 A라고 봐야 됩니까? 차마 그런 이야기를 내 입으로는 못하겠다. 당신이 밝히시오. 이거거든요. 정두원 뉘앙스로 보면은 엄청난 일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중에 하나만 터져도 정말 나쁜 놈이라는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그 어떤 게이트 수준으로 번질 만한 정도의 일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분명한 건 이명박 입장에서는 이 정도 되면 야 사실이 아니야 너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거야 한마디 해야 되는데 입으로 완전히 다 물어불잖아요. 지금쯤이면 정두원 지금 감옥 보내기 위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고발해야 하는데 아직은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닌가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 가더라도 MB가 엄청난 명예훼손의 상황에 몰린 것 같은데 그런데 못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못한다.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왜 가끔씩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언가 주장을 한 최근에 진선미 의원, 주진우 기자를 이명박이 고소해줘야 이거를 진위를 가릴 텐데 고소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벌벌벌 떨면서. 어쨌건 그 의원님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직접 간접적으로 이런 인물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아주 확실하게 준 것 같고요. 나라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면 도덕성 없이 그냥 뭐 말도 안 되게 경제 살려줄 거라고 막연하게 믿고 뽑아줬더니 이 사람은 정말 누구 말처럼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아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그 시절에 어떻게 국회의원 하셨어요? 그때는 광주 시민이 뽑아줘서 했고요. 당시에 MB는
그렇죠. 뉴타운 내걸고 청계천에 김 삼아서 또 방송에서 뭘 했죠 그때? MB 드라마 뭐 했죠.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성적 판단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당시엔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한 더 정확한 검증과 따져보지 않고 MB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권력을 10년 잃은 수구 세력들이 총 걸기해서 누군가를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그 여론조작도요. 최시중의 갤럽뿐만 아니라 조중동이 같이 가세해가지고 이따가 다시 그 비슷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여론을 마치 엄청난 인기가 있는 것처럼 끌어올려서 국민들을 그 여론조사 수치에 맞추는 방식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명박이 결정적으로 당선된 거에는 저는 갤럽의 지대한 공헌이 전 있었다고 보고요. 거기에 이제 조중동이 같이 합세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전에 말했던 조선일보의 만행 그중에 하나를 한번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김희중 부속실장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그 당시에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여성 행정관에게 혼쭐이 났다. 대질신문할 때.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막 보도를 했어요. 행정관이 나한테 삿대질했다고 하고 막 네가 나를 언제 인간 취급이라도 언제 했더냐 뭐 그러면서 10만 달러를 언제 줬냐 뭐 이런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대질신문할 때. 근데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 중에서 사실인 것은 대질신문한 것 빼고는 없다. 조선일보 이 사람들 왜 이러냐. 저쪽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나를 인격적으로 깎아내려 신뢰성을 낮추는 의도라고 이런 행태가 저쪽의 그릇이다 이렇게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것까지 보도가 됐거든요. 김희중 비서관이 세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김백준보다 훨씬 더 김희중 진술이 정말 MB를 아프게 만들었고 결국 MB는 기자회견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고 이게 다 김희중의 진술과 아픈 내용 때문에 그런데 결국 이 진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 그것은 결국은 김희중이 왜 그런 발언을 했겠냐. 김희중의 개인적인 보복이다. 복수다. 개인 감정이다. 한풀이다. 막 초기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결국 김희중 비서관의 발언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발언의 진위를 그렇게 왜곡해서 몰아갔을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지도 않는 보도, 있지도 않는 가공의 인물을 앞세워서 허위사실까지 언론이 보도하는 것을 보면 우리 언론의 이 흑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나오는 전직 청와대 행정관 장모 씨가 김윤옥, 이명박을 보좌했던 50년 그 아줌마예요. 가해동 아줌마? 네, 가해동 아줌마. 공식적으로 행정관을 지냈으니까 아줌마를 호칭은 좀 비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요게 그 조선일보 등이 갖고 있는 박근혜는 또 버릴 때는 또 가열차게 잘 버려요. 국정농단 때 보면 조선일보까지 가서 해가지고 무너뜨렸으니까. 근데 이명박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들 나름의 어떤 이익 결사체로서의 막중한 임무가 있어 보이기는 해요. 김희중의 진술이 가장 결정적인데 그 진술을 결정적으로 깎아내리는 허위사실로. 이거는 MB 측과의 결탁도 의심해 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보도는 그 장 행정관 아주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의 취재입니까? 지금 팩트가 어떻게 됩니까? 이걸 정리하고. 이명박 측에서 조선일보에게 의리한 기사라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인터뷰에 응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장 행정관 아주머니한테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한 겁니까? 이제 김희중에 한 명이 있고 김희중과 장 행정관이 만났을 거 아닙니까? 대질신문을. 그리고 나서 난 기사 아닌가요? 요거는 추정컨대 여성 행정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명박 쪽 사람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쪽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이명박 측에서는 조선일보에게 의리한 기사처럼 보이는 거죠. 가짜로 우리 쪽 행정관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김희중하고 대질신문을 했는데 이렇게 했다더라고 허위 제보 비슷한 걸 해주고 조선일보는 그걸 내는 형태로 저는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희중 실장이 이런 행태가 저쪽의 그릇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조선일보를 이용해서 김희중이 마치 허위 자백이라도 한 것처럼 깎아내리려는 행태를 이쪽이 작업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인간 취급이나 언제 했더냐 이런 발언이 장 행정관 아주머니의 발언인지 아니면 장 행정관이 아주머니 발언이라고 누가 전한 건지 기자에게. 후자이죠. 후자입니까? 후자. 네, 예. 그 여성 행정관이 취재에 응한 적이 없어요. 어떤 언론과도. 그러면 그 소스는 분명히 검찰에서 나오지는 않았을 거고 이명박 측에서는 그쪽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다더라를 조선일보 그러면 분명히 지네요. 김희중과 장 행정관의 대질신문에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숨도 못 쉬었
모시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인간 취급했더냐 이렇게 발언이 두 개인데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해진데 김희중 비서관은 숨도 못 쉬고 앉아 있었다 이렇게 했고 본인이 직접 인간 취급도 안 했다라는 이야기는 장 행정관이 한 말이 아니고 전해들은 누군가의 만들어진 이야기다. 그러면 진실은 김희중 행정관이 이겼네요. 그 사이에 검찰이 있잖아요. 네. 상황을 본 사람들이 있잖아. 네. 김희중이 직접 JTBC에 전화를 걸어요. 그 조선일보 보도가 잘못된 거라고 반박을 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김희중이 진실일 가능성이 100%죠. 네. 검찰은 보고 있는데 뭐. 그리고 이때 가회동 아주머니도 아니고 당시의 보좌관들이 가회동 장할매라고 불렀었대요. 그러니까 50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20대에 그 집에 들어갔어도 지금 70인 거예요. 완전 할머니가 맞는 거죠. 지금 아침에 대형 화재 참사 때문에 묻힌 뉴스인데 어젯밤에 검찰이 영포 빌딩을 압수수색했는데 그 영포 빌딩 압수수색이 사무실이 아니고요. 지하 2층에 있는 창고였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창고를 압수수색했는데 아마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했겠죠. 네. 그런데 보니까 그 안에 BH라고 쓴 자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 보도를 봤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노무현 대통령이 자료를 봉안마을로 가지고 내려가셨다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사실은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는데 이명박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자료를 많이 빼왔을 정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자료가 이제 청와대 자료인지 아니면 청와대 관련 자료 관리를 그렇게 표기한지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 같고요. 그 영포 빌딩이 이제 2007년 이명박 위장 취업 논란이 일어날 때 그 우리가 현장을 달려갔던 그 건물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이 영포 빌딩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번 했단 말입니다. 예. 그때는 제한은 하지 않았고요. 예. 그래서 이동영 조사를 검찰 조사를 했잖아요. 그저께. 예. 이동영 검찰 조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서 뭔가 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느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동영 조사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이 영포 빌딩 지하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역시 압수수색해서 보니 여러 증거를 확보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사전에 알고 꼭 집어서 핀셋 압수수색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정계재단 건물 지하 2층은 아마 추정인데 김백준의 증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예. 그 전에 했어야지 압수수색을 좀 더 빨리. 그러니까 최근에 김백준이 진술한 것들 내용이 아닐까요? 이동영이 영포 빌딩의 정계재단 뭐 이런 것과는 사실 무관한 사람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김백준이 가장 그쪽에 밀접한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서요. 좋습니다. 예. 이동영인지 김백준인지. 의 분위기가 이권을 잡은 듯한 그런 축하 분위기였다는 증언을 보면은 후에도 당연히 오히려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더 크죠. 예. 네.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그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은 10년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은 1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2017년에 공소시효가 그 BBK 관련한 관련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임직원들 처벌할 수가 없었는데 2007년 12월 21일 이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비자금 조성한 게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공소시효는 사실상 5년이 더 남아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야기가 어떤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느냐면 지금 보도를 보면은 이명박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이 이제 전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영포 빌딩 압수수색도 그렇고 피의자 신분인 것과 그냥 참고인 신분인 것과 등등은 엄청나게 다른 거잖아요, 의원님. 그러죠.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은 어떤 혐의가 구체화, 특정화돼 있다라는 예. 건데 저는 이 지점에서 이제 그러면 MB를 조사를 하는 건 맞는다고 봐요. 근데 어느 시기에 조사를 해야 되는 건지, 즉 소환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평창 올림픽 전에 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어떻든 평창 올림픽을 성공시켜야 되는 평화 올림픽으로 성공시켜야 되고 이 평창 올림픽에 지금 역대 대통령도 다 초대된 겁니까? 지금 예, MB도 초대한 초대됐습니다. 거죠. 예. 그리고 아베도 온다 그러고 그래서 평창 올림픽은 치러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MB 소환 시기를 평창 올림픽 이후로 가져가는 게 어쩌냐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어요. MB를 설령 이제 피의자로 특정되더라도 소환할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좀 평창 이후로 하면 어쩔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올림픽 바로 직전에 국내가 시끌시끌해지고 그러면 이제 뭐 일종의 허니 수구 세력들로부터의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이 극심하게 올림픽 축하 분위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논란으로 쌓일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잠깐 좀 정치적 고려 분명히 그건 맞는 거예요. 어떤 원칙대로만 갈 수는 없는 부분인데 또 그러고 나면은 올림픽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지방선거로 급격히 바뀌는 상황에서 선거용이라고 또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장일단은 있긴 있습니다만 어느 쪽으로 판단하느냐는 청와대의 생각이 아니고 검찰의 생각이니까 청와대가 그걸 조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상태를 보면 올림픽을 위해서 좀 늦춰줘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는 민주주의라는 게 그래서 힘들다고 봐요. 그렇죠. 검찰의 자기 판단과 자기 스케줄대로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일리가 있네요. 평창올림픽 이후에는 또 이유대로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세요. 검찰 마음대로 하세요. 예전 같으면은 이명박 때나 박근혜 때 같으면은 분명히 조율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는 것도 보면 그렇잖아요. 청와대 입김 같은 것들이 제대로 작용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막 모욕 주고하는 거, 국정원까지 동원되는 걸 보고 우리가 분노했는데 참 어렵네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방송 제목으로도 나갔어요. 이명박의 소환에는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게 없다는 게 일찍 소환해도 문제, 끝나고 소환해도 문제. 왜냐하면 그쪽에서 거는 반대 내용들은 다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려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소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득 의원이 이제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예. 또 그 이상득 의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또 많은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좀 지켜보시죠. 예. 그런데 의원님께 여쭙고 싶은 게 네. 있어요. 손석희와 아까 말씀하신 정두원과의 인터뷰에서 경천 동지할 세 가지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보통의 사람, 일반인 입장에서 나름 추정을 한번 해봤어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경천 동지란 표현은 아마 가장 센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떤 사건인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정두원 의원이 알고 있다는 그 세 가지를 정치인 입장에서 한번 추측이랄까 이런 거 한번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도 눈만 뜨면 추측을 해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도대체 정두원 의원을 한번 만나볼까? 나한테는 말해줄까? 같이 감옥도 살았는데 뭐. 그런 것이 실제로 네.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세 가지를 여기 오기 전에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것은 모두 돈과 관련되어 있다. 첫째, 비자금이다. 지금 뭐 축하금, 다스로부터 비자금, 중견기업으로부터 선거비용. 그래서 아무튼 비자금이다. 하나가 첫째가. 하나. 비자금이 숨겨 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다스와 관련된 돈 문제다. 이것도 돈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다스와 관련돼서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이동영과 이시영 사촌 간에 싸우고 있는데 아버지 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들이 돌아가시면 틀림없이 아들들이 싸울 거고 그것을 대비해서 뭔가 확실한 이명박 다스가 이명박 것이라는 서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민사 소송이 붙어도 이길 수 있는 승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거다. 그런 전제 속에서 이 다스와 관련된 관계, 이 돈 관계. 마지막으로는 저는 땅인 것 같아요. 땅. 예. 박지원 의원이 한테 100만 평이 있었다. 저희들도 2007년에 그 대선 때 전국 지도 이렇게 그려서 막 이명박 땅이 여기입니다 하고 그렸던 그 지도 저도 봤던 적이 있는데 숨겨놓은 땅, 차명으로 된 땅 이것이 결국은 관리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땅, 다스의 비밀 문서 그리고 비자금 이 세 가지다. 저는 이렇게 예. 추측을 해봤습니다. 오늘 나간 방송에서도 우리도 이제 이명박의 부동산도 좀 찾아봐야 된다. 그 그렇습니까? 이야기가 제목으로 나갔거든요. 예. 그런 느낌인데 일단은 예. 다음에 한번 그 압수수색했던 영장 친 검사한테 한번 여쭤보죠. 예. 그러니까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아마 그 청와대에서 나온 자료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청와대와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이거랑 연관이 있는 압수수색이 아닌가 싶고요. 단독으로 나온 보도들 중에 이명박 당선 뒤에도 다스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새로운 단서를 잡았답니다. 사실상 이게 이제 어떤 증거로서가 확보가 됐다고 하면 이게 공소시효가 대량 늘어나는 2007년 12월 21일 이후에 다스 회사 돈을 빼낸 단서를 새로 찾았다. 여기에는 이동영의 여러 가지 진술들이 참고가 되지 않았을까.
중요한 어떤 증거로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다스의 공소시효가 사실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이게 상당히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네요. 2월달 정도가 2월이었죠. 예. 2월이었는데 2017년에 시효가 만료되는 공소시효를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죠. 수사가 좀 더 철저히 될 수 있다.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스 비자금 문제는 결국 지금 궁금한 거 대한민국 국민들이면 모두가 궁금할 건데 정두원의 지금 모두가 입을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두원이 이야기하는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비자금일 것 같아요. 돈일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새로운 비자금 확보에 대한 어떤 조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결국 이 비자금이 이제 선거 전 경선 때 비자금이 하나가 있을 거고 경선에 이기고 나서 지금처럼 대통령이 된 이후에 비자금이 하나가 있을 거고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이 비자금 아닌가 이렇게 확신이 좀 들어요. 근데 비자금은 대통령이 된 전이나 후나 이 사람이 뭐 달라질 것이 없고 당시에 대통령 당선됐을 때 당시